유동적이다. 이런 변화는 최근 150년 역사에서 두 번째로 오죠. 19세기 말에 청이 내려앉고 일본이 올라가고 할 때 한국에서 있었던 개화를 할 것이냐 하다가 분열로 가서 결국 일본 식민지가 됐던 그 시기. 그 다음에 1945년에 해방되면서 냉전 체제로 갈 때 대한민국이 소련 편에 서겠느냐 미국 편에 서겠느냐고 했을 때 이승만의 지도하에 미국 편에 서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플러스 한미동맹을 만들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을 보장한,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승만 체제입니다. 이 시스템으로서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체제입니다. 왜냐?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거든요. 이승만 체제, 김일성 체제죠. 이승만 체제냐 김일성 체제냐의 대결이었습니다.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 김일성을 숭배하고 따르는 주사파 세력,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 유감이 많은 세력이 결국 주도권을 잡고 권력을 잡았습니다. 이승만 체제에서 벗어나가지고 김일성 체제 또는 모택동 체제 또는 러시아, 푸틴, 김정은, 시진핑 세 독재자, 임기 없는 독재자 쪽으로 갈 거냐. 큰 국가 진로 두 가지 위기가 같이 왔습니다. 대한민국 내부의 체제가 흔들리고 국가의 진로가 지금 흔들리는 게 같이 왔어요. 같이 왔습니다. 그런 점에서 지난 150년 동안의 이 세 번째의 위기입니다. 세 번째의 위기예요.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은 참 답답한데, 그러나 청조 트루스 포럼이 발족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의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대표 하는 사람 좀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, 미국 사람들이 이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는 고등학교 단위로 이런 애국단체를 만들기 시작했구나. 그럼 이게 잘 되면은 동창회, 낚시회, 교회, 조직 있는 데는 다 퍼져가가지고 다 트루스,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고 지키는 세력들이 우후적순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. 우리가 우파 세력 하면은 뭐 재향군이네, 자유총연맹, 성우회, 고엽제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세력이 다 정부 영향권에 드니까 다 무력화되어 버렸어요. 다 요새 판문점 지지 선언하고 나옵니다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결국 우파는 개인이 강한 거 아닙니까? 우파는 개인이 강하고 좌파는 조직이 강하죠. 왜 우파는 개인이 강하느냐?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고 영향력이 크고 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나이도 있고 정치는 조직이 만들어진다면은 등산 모임도 낚시 모임도 애국 모임 될 수 있다. 태극기 집회를 거쳐서 동창회 깃발을 든 사람들이 나오더니 그 다음 단계로 청조 트루스 포럼이 만들어졌구나. 이런 모델이 전 학교로 고등학교 동창회, 전 고등학교 동창회로 확산이 되면은 그게 새로운 애국 세력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에 태극기 집회 저도 많이 나갔지만은 이런 식의 태극기 집회와 거리 투쟁은 한계가 있습니다. 한계가 있어요. 이번에 며칠 전에 그 모임에도 가보고 3월 1일도 가봤는데 그 한계가 뭘까? 저는 우파의 미학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파의 미학. 우파의 미학. 어떤 정치 이념을 좋아하느냐 마느냐는 궁극적으로는 어디가 멋지게 보이느냐입니다. 어디가 근사하게 보이느냐. 그것을 보람이다, 뭐 정의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은
미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세력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느냐, 비장한 모습을 보였느냐,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느냐, 깨끗한 모습을 보였느냐, 좌파에 비해서.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. 아래도 보니까 사회 하시는 분이 70대더라고요. 젊은 사람이 사회 할지 못합니다. 여자가 사회하면 안 됩니까? 최보식 기자라고 있어요. 요새 며칠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는 글을 하나 썼더라고. 왜 보수는 나이 많은 사람이 점유물이냐? 꼭 군복을 입고 나와야 하느냐? 꼭 군가를 들어야 하느냐? 꼭 성조기를 들어야 하느냐? 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어요.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2004년에 10월 4일에 서울시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국민대회를 했습니다. 그 준비를 할 때 성조기는 들지 말자.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거지. 왜 미국이 특별한 미국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는 이거 들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있었는데 뭐 들고 말았는데 그런 점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서 집회 갈 때 꼭 등산복을 입고 가야 되느냐, 넥타이 메고 가면 안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. 여러 가지로 이 우파의 미학은 뭐냐?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파의 미학이 있었어요. 뭡니까? 교과서에 보면은 황산벌 싸움에서 관창 이야기 나오고 계백 이야기 나오고 6.25 때 육탄 신용사 이야기 나오고 10월 1일 되면은 보무당당하게 국군이 행진하고 그 학교 출신으로서 전사한 사람 기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애국심, 그렇게 하려면 민족이란 이 괴물을 내려앉혀야 됩니다. 제일 우리가 가장 숭고한 가치는 국가와 개인입니다. 국가와 개인이 제일 앞이고 그 밑에 민족, 민주는 그 밑에 들어가야 돼요. 지금 국가 위에 민주가 있고 민주 위에 민족이 있어요. 이런 사상 체계를 부숴야 합니다. 그러려면은 국가가 상징하는 멋있는 뭐가 많지 않습니까? 멋있는.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모든 걸 담아가지고 이번에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을 정부가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정부는 대한민국 생일을 없앤 정부 아닙니까? 사생활로 만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모든 역량을 8월 15일에 맞춰가지고 한 군데에서 해도 좋고 여러 군데에서 해도 좋고 동시다발적으로 중구난방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중구난방 정책이 좋은 겁니다. 중구 한자로 쓰면은 입이 많으면은 막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? 중구난방 막 떠드는 거예요. 왜냐? 우리 조직이 없습니다. 지금 조직된 힘이 없어요. 그러면 개인이 막 떠드는 거예요. SNS를 떠들고 1인 시위 막 하고 혼자서 요새 가끔 보면은 신문에 좋은 광고가 며칠 전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가 나왔더라고. 참 잘 썼더라고요. 목사님이 썼더라고요. 또 며칠 전에는 탈북 12명 여종업원을 보내주면은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아주 긴 문장이 어떤 종교단체 이름으로 나왔습니다. 저는 앞으로 이제 트루스 포럼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의견 광고를 내는 겁니다. 의견 광고. 트루스 포럼으로 내도 되고 개인 이름으로도 내도 되고 75년에 그때 박정희 정부가 조선일보, 동아일보 탄압한다고 광고를 끊었더니 여러 애국 시민들이 동아일보 지원하는 광고를 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. 우리가 지금 그런 방법까지 강구해야 되는
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접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. 기자들의 70%가 20대, 30대, 40대입니다. 정교조 세대죠. 맞죠. 20대, 30대, 40대 기자가 70%입니다. 70%. 정교조 세대입니다.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, 역사관이 기사로 나오는 거죠. 다만 그 언론사가 전통이 있고 하면은 그런 이념적 편향 기사를 통제할 수 있는 데스크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. 조선일보는 아직도 그런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데는 밑에 숫자가 많으니까 부장, 국장이 그냥 얹혀서 갑니다. 또 본인들도 다분히 그런 쪽을 생각하고 세대가 바뀌면은 세상이 바뀝니다. 대한민국 세대가 바뀌었어요. 세대가. 이것은 거대한 도도한 흐름이죠. 말하자면 도도한 흐름인데 그 다음에 권력이 두려워서 물론 하는 게 있겠죠. 그것보다는 자발적이라고 봐야 됩니다. 자발적 이념 성향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다. 다만 KBS, MBC에서 경영진을 쫓아내고 하는 것은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언론 탄압이죠.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은 과거의 어떤 정권과 다른 이 집단 독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집단 독재. 집단 독재, 계급 독재죠. 계급 독재가 1인 독재, 군사 독재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. 한 계급, 그것이 지금 뭐 민노총일 경우도 있고, 뭐 민자 붙은 단체에다가, 그 다음에 정치 세력을 포함해가지고, 정교조 등등, 그리고 뭐 이름도 없는 수많은 단체, 잘 조직된 단체, 호각 불면은 금방 청와대 게시판에 20만 명 이상의 청원을 할 수 있고, 그럼 또 답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재판소에도 그걸 보내가지고 압박을 주는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. 이게 계급 독재죠. 계급 독재는 정말 무섭습니다. 이건 잘못하면 전체주의 독재라고 합니다. 전체주의 독재. 그런 가운데서 언론의 죄가 제일 큽니다. 그건 뭐 탄핵 사태도 제1주범은 언론이죠. 언론. 언론이 더구나 조선일보, 동아일보, 중앙일보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이런 과장 선동을 한 바탕에서 검사도 판사도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다 끌려가 버린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 언론을 어떻게 바로잡느냐. 누가 하나님이 와도 할 수 없습니다.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. 시간 걸립니다. 다만 요사이 보이는 게 1인 매체, SNS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굳이 방송 안 봐도 신문 안 봐도 알겠다. 국민들이 깨어나고 독자적인 다른 언론 매체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죠. 그 다음에 불매운동하는 방법도 있는데 불매운동을 하려면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수 국민들이 70%가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게 한국 사람들이 독특한 성격이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저는 상상을 해요. 경제가 마이너스 10%로 가면 마이너스 10% 성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? 마이너스 10% 성장으로 갔을 때 국민들이 정신 차릴까요? 안 차릴까요? 그때도 안 차리면은 끝나는 겁니다. 그때 안 차리면은 베네수엘라 꼴이 됩니다.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정권 들어서 가지고 그 좋은 나라를 망쳐먹는데 한 10몇 년 걸렸어요. 칠레 같은 경우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섰는데 물가 상승률이 한 150%가 됐습니다. 3년 뒤에.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바뀌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국회가
아엔데를 반헌법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이 또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군대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스스로 실감을 하려면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경제 위기, 두 번째는 안보상의 위기, 또 하나는 치명적인 부정사건, 이번에 드루킹 사건보다 한 10배나 센 이런 게 폭로가 되는, 말하자면 자충수죠.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데, 그 자충수가 또 좌익들은 절대 자기 궤도 수정을 못하는 집단이니까 자충수로 망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. 뭐 이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. 18의 이 문제입니다. 조금 현실 문제로 들어가서 지금 선거에 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상당히 구호를 좌익들은 잘 전명합니다. 지금도 보면은 평화를 선택할 것이냐, 전쟁을 선택할 것이냐, 또 평화의 당을 밀어달라 이런 캠페인이 엄청나게 먹혀 들어갑니다. 근데 그 평화라는 걸 따지고 보면은 북핵에 대한 항복이고, 그렇죠. 북한 정권에 대한 불종을 의미하는데, 그런 민주당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이건 불종이다. 이런 식의 캠페인을 벌리도록 왜 활동을 안 하는지, 그게 좀. 이 평화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. 1941년에 쓴 자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에서, 그때도 미국에서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들이 많았어요.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.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. 한국에 딱 들어맞는 말 아닙니까? 무조건적 평화주의자.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핵 개발해서는 안 된다. 북한이 남침해도 평화를 좋아하니까 항복해야 된다.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? 지금 주로 사드 배치도 사드는 평화를 지키는 건데 평화를 파괴한다. 그래서 그런 그 평화 공세에 대응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아주 짧은 말을 만들어야 돼요. 짧은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, 그것은 정말 우리가 머리를 삼해야 됩니다. 머리를 삼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,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. 이게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. 이 정치에서는 설명하면 진다고 그래요. 그냥 말로 툭툭 던져버려야 돼요. 한마디로. 그런 말은 이승만의 의록을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. 이승만.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.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. 이 말이 진실 아닙니까? 좌우 합자가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우파가 여기까지 몰린 원인을 분석하면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, 첫째가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고 안 가르쳤습니다. 공산주의는 상대 악이라고 가르쳤어요. 절대 악이죠. 두 번째, 그러다 보니까 반공을 무시하게 됐어요.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면은 반공은 선이죠. 두 번째는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.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. 가장 치명적인. 우파가 미학이 있다면은 그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? 그것은 자주국방 의지인데,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천안함 폭침, 연평도 포격당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한테 전화해가지고 항공모함 보내달라고 했다? 아니, 먼저 폭격해버리고 그 다음에 보내달라고 해야지. 그러면은 미군 병사들이 한국 군인 대신해서 죽으라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? 이런 것을 우리 우파가 반성하지 않았다. 한미동맹에 의존하다가 한국의 보수가 사대주의자로 찍혀버렸다. 사대주의자가 돼버렸다. 이게 좌파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? 좌파 눈으로 보면은 김정은은 나쁜 놈인 건 사실인 것 같지만은 미국하고 맞짱 뜨고 아무 외국 군대 도움도 안 받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. 그게 미학입니다. 미학. 대단.
세 번째는 다소 의외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글 전용을 통해서 한국어를 망가뜨려 가지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만들고 말았다. 이 세 가지입니다. 이 세 가지 우리 보수 세력이 잘못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평화라는 말 저쪽에서 들이대는 말이 민족, 민주, 평화 이 세 말이죠. 세 가지 말을 부정해야 되는데 민족에 대해서는 민족 반역자란 말로 민주에 대해서는 또는 무슨 말로 평화에 대해서는 무슨 말로 이건 지금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트루스 포럼에서 한 분 이거 가지고 토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 평화냐 전쟁이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할 거냐? 평화냐 전쟁이냐? 나는 평화를 말하는 당신들이 바로 전쟁 세력이다. 전쟁 유발 세력이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전쟁이냐 평화냐? 그래 난 전쟁 편이다. 왜? 전쟁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너는 그럼 전쟁하지 말자는 이야기냐? 뭐 이렇게 완전히 역으로 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은 토론의 주제로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